2025학년도 초등임용고사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설할 계획이냐면요. 답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어디에서 어떤 의도로 출제가 되었는가 그걸 한번 찾아보고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문제를 분석하겠습니다. 국어 A 1번 문제를 보시면 이게 올해 나왔던 1번 문제인데 작년과 올해가 이전과 차이가 뭐냐면 2022학년도에 들어오면서 기초 문식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문법 문제가 가장 먼저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자, 그럼 1번 문제와 관련 지어서 먼저 뭘 한번 보냐면 제가 왜 이러한 것들이 강조됐고 어디서 출제가 되었나 그런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2022학년도 파트를 보시면 국어과의 강론을 보면 어떤 게 많이 나와 있냐면 겹받침의 발음 내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 지어서 이제 받침이 쌍받침, 겹받침이 있잖아. 그래서 이게 단순화 되어버린 경우가 있겠죠.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하냐면 이런 겹받침이 어떻게 발음되는가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음음 변동과 관련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쓰면 제시가 되어 있죠. 여기 뭐 족보라는 것은 제가 교재에 작년 그러니까 올해겠죠. 올해 1월 달에 이제 교재를 만들 때 족보 시리즈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제시해 놓은 건데 일단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라는 것은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뿐이며 다른 자음 중 다음은 이 중 하나로 바뀌어서 발음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오든지 간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로 뭐가 된다? 발음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가느다란 물방울에서 가느다란 물방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제 7개 뿐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이걸로 바뀐단 말이에요. 자, 바뀌는데 그러니까 낫 뭘로 바뀝니까? 디귿이야. 그러니까 종송, 시옷, 지읒, 치읒, 티귿이 뭘로 바뀐다? 디귿으로 바뀐다 했으면 그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자,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교체 전은, 자, 기역, 쌍기역, 키역은 뭘로? 기역으로. 그 다음에 디귿, 티귿,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히귿은 디귿으로. 비읍, 피읍은 비읍으로 발음된다라고 쓰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봐두십시오. 이게 이제 1월 달에도 강의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하나 내용 보시면 선생님들도 뭐가 있냐면 음절의 끝소리가 뭐가 만나면 모음이 만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게 선생님 중요한 거예요. 모음이 만나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서 봐봐 이제 음절 끝소리와 모음으로 시작된 실질 형태소가 만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적용하면 되고요. 반대로 모음으로 시작되는 무엇? 자, 실질이 아니라 뭐야? 형식, 형태소가 만나면 뭐가 된다? 연음이야, 연음. 요거 이제 알아둬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실질 형태소가 있고 뭐가 있어요? 형식, 형태소가 제시가 되는데 중요한 건 형식, 형태소가 돼버리면 뭐가 된다? 연음.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게 자음군 단순화하고 뭘 혼동하지 말자. 연음을 혼동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 그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뒤에 선생님들 항상 기출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보면 겹받침의 발음, 리을 기역의 표준 발음을 지도하기 위한 탐구학습이다라고 쓰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다, 막다, 늙어서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방금 늙어서 뭐 기억나죠? 자, 그렇지. 얘는 선생님들 바로 앞에서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면 뭐가 된다? 연음이 된다 그랬죠. 연음. 자, 그걸 선생님들 기억해 줘야 돼.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과거 기출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거 선생님들 기출에 나왔던 건데 여기 봐봐요. 여기 낱말을 쭉 주고 선생님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규칙 1, 2로 뭐 해라? 나누라 그랬죠. 자, 그럼 여기 보면 자, 다 뭐야 선생님들? 리을 기억, 리을 기억, 리을 기억 있고
발음이 쭉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규칙. 그럼 이걸 보고 규칙을 뭐 해야 돼?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 리을 기억은 뭐 앞에서 기억만을 디듬절 첫소리로 옮겨라. 방금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들? 그렇지. 모음이라고 그랬죠, 모음. 그러니까 뒤에 모음이 오면 리을 기억에서 무엇이 이어지는 소리가 모음이면 이제 리을 기억이니까 선생님들 뭐가 디듬절 첫소리로 기억만을 디듬절 첫소리로 옮겨서 발음하겠지 이게. 선생님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또 늑소 있죠? 이런 것들. 얘는 선생님들 뭐 생각하면 될까요? 말이나 또는 무엇 자음 앞이니까 뭐로 발음됐습니까? 그렇지. 기억이지, 기억으로 발음되었다라고 선생님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선생님들 언제 출제가 되었냐면 이 문제가 2009년도에 선생님들 출제가 됐는데 이건 정식 임용고사 문제는 아니었고 모의평가 문제라는 것에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실제 수업에서도 몇 번씩 다뤘던 문제고 이게 올해 그대로 출제가 선생님들 되었던 문제들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건 선생님 제가 교육론이나 이걸 보고 쭉 정리한 것이고 여기 보면 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지도서 강론을 보고 선생님 정리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임용고사를 공부할 때는 지도서 강론 내용과 교육 내용이 겹치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번 지도서 강론을 보시면 먼저 음음 변동이 나와 있고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음절의 무엇? 끝소리 규칙이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7개라고 했죠. 7개. 7개인데 음절이 끝소리의 규칙에 무엇? 예외 규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 보면 비음하고 뭐가 있죠? 유음하라고 있는데 니은이 리을을 만나 리을로 발음되는 현상을 우리가 유음하라 그런다. 유음하. 이게. 비음하는 뭐가 돼?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음, 미음 앞에서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우리가 비음하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 수업 시간에 뭐 유음, 비음을 이제 다 공부를 해왔었었고 앞으로 하실 분들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밥 먹는 이라고 쓰면 되어 있죠. 이게. 그럼 이제 밥 먹는. 자, 여기서 비읍이야, 비읍이 먹는. 미음 앞에서 뭐가 됩니까? 밥 먹는이라고 됐어, 안 됐어? 있죠. 이렇게 바뀌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비음화라고 한다. 그래서 올해 임용고사가 비음화도 나왔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지도서 강론 내용과 이 부분의 내용과 가장 선생님들 문제가 가장 근접한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또 선생님들 지도서를 보면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이게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겹받침의 발음에서 앞소리를 선택하는 게 있고 또 뭐 뒷소리를 선택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가 잘 나오냐면 불규칙이야. 맞지 않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읽죠. 여기 보면 읽고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다음에 읽기 있지? 이게. 그 다음에 여기는 봐 이제 읽는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분명히 차이가 있어 없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시험은 불규칙이 시험에 출제가 선생님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요게 초등학교 실제 교과서예요. 리을 기억의 선생님 발음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선생님들. 겹받침, 리을 기억, 리을 비음, 리을 피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기억, 미음, 비읍으로 발음된다라고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죠. 요 지문이 읽는, 읽고 이게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앞에 가보면 또 여기 보십시오, 선생님들. 규칙이 있고 선생님들 읽고 읽기 예외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굉장히 그래서 같은 내용들이 선생님들 반복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초과정을 공부하실 때에는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계속 뭐 할까? 반복하다 보면 이게 자료가 축적되면서 점점 심화가 되어가는 것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좀 계속 반복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저도 이제 문제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문제 만들었냐면 이게 한번 보십시오. 선생님 1학년 교과서입니다. 대단한 참여시 봐봐. 자, 똑같은 흙인데 여기 보면 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랬을 때 뭘 쓰라고 그랬습니까? 말이나 또는 모음 앞에서. 그래서 선생님들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음이 전미사와 결합할 때는
뒤 것만을 디듬줄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라고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연음이 될 거 아니야, 선생님들.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선생님들?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뭘로? 기억이다. 이렇게 선생님들 문제로도 만들어 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게 쭉 공부를 했던 것들인데요. 올해 선생님들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올해 문제를 보시면 지금 소리와 표기가 다른 단어를 바르게 읽기.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뭐가 다르다. 소리와 표기가 다르게 이게 선생님들 발음으로도 잘 물어보지만 뭘로도 잘 물어보면 표기로도 잘 물어봅니다. 그리고 받침 소리가 세 가지 자음 중 하나로 발음되는 단어 카드에 묶음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 보면 이제 봐봐. 쌍기역 또는 키읔, 리을 기역, 쌍비읍, 피읍, 리을 비읍, 비읍 시옷, 치읓, 지읒, 피읍, 피읒, 시옷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건 선생님들 방금 뭘로 봤습니까? 방금 전에 여기서 봤어요, 안 봤어요? 여기서 교체 전, 그 다음에 교체 후, 그 다음에 또 여기 리을, 기역 또 봤었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봐봤어요. 여기도 겹받침의 발음 앞소리냐 뒷소리냐 예, 왜냐, 나왔어, 안 나왔어. 그리고 또 밑에 선생님들 요거 그대로 나왔죠.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기역. 그 다음에 미음, 그 다음에 무엇. 비읍으로 발음한다. 요걸 선생님 쓰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전 시험은 선생님들 뭘 물었어요? 리을, 기역을 자세히 물었던 게 이제 요걸 조금 더 포괄적으로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이 있겠지. 요렇게 발음했다. 그럼 이제는 이게 나왔으니까 12랑 겹받침에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이 나왔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에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의 겹받침의 발음을 교과서하고 뭐 해야 되는지 연계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역, 디귿, 비읍이 되는데 실제 선생님들 시험장에 답을 쓴 선생님들 답안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세 개가 맞지 않으면 무조건 다 뭐 할까? 그어버리는 형태의 선생님들. 그래서 세 개를 뭐 해야 돼? 선생님들 둘 다, 세 개 다 맞춰야지만 선생님들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제 뭐가 있냐면 문제에서 받침의 자음이 두 개인 단어의 경우 음절 끝소리가 올 수 있는 자음은 최대 개수가 뭐야? 한 개. 그래서 두 개 중 자음 중 하나가 무엇? 탈락될 수도 있고 하나가 뒤로 무엇? 연음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선생님들. 자, 그래서 하나는 탈락된다. 이걸 뭐라고 그럴까? 자음군 단순화라고 한다, 선생님. 그 말이야. 그럼 여기에 봐봐, 이제. 자, 일단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니은의 의문 현상에 적용되는 단어를 자, 여기서 골라라, 선생님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럼 여기서 이제 무엇을 골라주면 될까, 선생님? 우리가 겹받침을 선생님들 뭐예요? 겹받침을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읽다, 밟다,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없다. 이걸 선생님들 골라줘도 돼, 이것을. 그럼 여기도 보면 읽다, 밟다, 없다. 여기도 보면 읽다, 밟다, 없다. 이건 선생님들 잘 쓰셨죠? 선생님들이. 자, 그 다음에 또 지문을 봅시다. 지문. 또 받침이 자음이 하나인 단어의 경우는 음절 끝소리가 올 수 없는 자음은 해당 자음의 무엇? 대표음으로 뭐가 돼? 대치가 된다. 대치란 용어 또는 무엇? 탈락. 대치, 탈락. 자, 7개의 자음 기억나시죠? 예외 뭐가 있었지? 비음화, 유음화가 있었죠. 그럼 이제 또 받침이 있는 단어를 지도하려는 활동을 구상하고 있는 중인데 활동 2에 진행할 때 어떤 걸 해야 될 것인가? 단어 카드 문장 바르게 읽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장 속 단어 읽기 지도라면 조사나 어미와 결합할 때의 발음, 단어와 단어 사이의 발음에 신경 써라. 두 가지 이상의 음연상이 단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 이라고 나와 있죠. 받침 소리별로 두 개의 문장을 만들었군요. 전체적 문장을 살펴보니 현재형 어미와 결합을 통해서
무엇을 연습할 수 있도록 문장을 구성하는 점도 좋았습니다. 자, 문제의 선생님들 무엇을 쓰라고 했습니까? 디귿에 공통으로 들어갈 무엇, 의문현상을 쓰고 밑줄 친 리을의 올바른 발음을 쓰라고 그렇죠. 선생님 여기 읽는다 또는 덮는다, 덮. 그럼 선생님들 덮는다 뭐 기억나요? 앞에서 요거 있잖아요, 요거. 좀 전에 선생님들 밥 먹는 있어요, 없어요? 요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얘는 지금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비음화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음화가 우리 초등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선생님들 출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처음으로 선생님들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읽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꺾는 이렇게 밟는 라고 선생님 되어 있고. 그럼 이제 비음화가 나왔으니까 선생님들 이제 뭐 할까? 이제 앞으로는 유음화를 공부하는 게 선생님들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읽다, 읽고, 읽고는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쓰이는 말에 틀리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더라. 주의를 해서 읽고를 잘못 발음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 리을 기억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얘도 뒷부분에서 리을 기억 몇 번 선생님 보십시오. 여기도 봐봐. 예외가 나와 있잖아, 선생님들. 그래서 여기도 리을 기억 예외 읽고 선생님들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선생님 이걸 보면 임용고사에서 정말 선생님들 중요한 건 뭐냐면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용고사에서 선생님들 초등, 중등, 유치원, 초등 특수 기출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선생님들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 문제에 보면 이제 실제 선생님들 올해 시험 본 선생님들 답안지 보면 비음화, 읽고, 비음화, 읽고라고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실제도 보면 동그라미 1번 문제가 변별력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걸 봤으니까 이제 여기에 나오지 않은 무엇 겹받침의 발음을 더 열심히 뭐 해주자? 공부해주자. 자음군 단수나 그럼 이제 선생님들 우리 뭣도 봐야 돼? 축약. 그 다음에 무엇? 유후마.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치, 탈락, 첨가 이런 것들은 꾸준히 앞으로도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국어 1번 문제를 선생님 볼 수 있고 국어 2번 문제. 국어 2번 문제가 선생님들 뭐 논란이 좀 많이 있었죠. 국어 2번 문제는 발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발표 관련된 문제인데 자, 이것도 먼저 선생님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 문제는 초등학교 범위를 넘어선 문제들입니다. 우리 발표를 할 때 발표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발표자가 공신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청중을 설득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건 선생님들 지금 중고등학교까지 화법입니다. 합법과 언어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화자의 공신력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뭐 한다? 연설한다라고 선생님 되어 있어요. 화자의 공신력, 그 다음에 무엇? 설득 전략을 활용해서 연설한다. 여기서 보면 이제 설득을 하려면 화자가 뭐가 있어야 돼? 공신력이 있어야 돼, 공신력. 그러면 먼저 설득 전략으로 선생님들 어떤 게 있냐면 초등 범위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 국어 문제에서 문법이나 화법, 즉 듣기 말하기의 문제는 초등이 아니라 다 어딜 물어보냐면 중등에 있는 걸 선생님들 잘 물어봅니다. 중등에 있는 걸. 이성적 설득 전략, 감성적 설득 전략, 그다음에 무엇? 화자의 공신력을 활용한 설득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말이야. 이성적, 감성적, 화자의 공신력. 그럼 화자의 선생님들 공신력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인성적 설득을 말하는 겁니다. 설득은 이성적 설득, 감성적 설득, 인성적 설득이 있는데 그럼 인성적 설득과 관련된 화자의 전문성, 도덕성, 사회성이 굉장히 뭐에 중요하단 말이야. 이름으로써 청자에게 뭘 줄 수 있다?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요게 올해 선생님들 처음에 출제가
되었던 것이 몇 년 전에는 선생님들 초등에 뭐가 나왔냐면 반대 신문식 토론의 절차도 초등에 출제가 되었고 입론도 출제가 선생님들 되어서 화법과 관련된 내용들은 중고등학교 내용을 봐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공신력과 관련 지어서 어떤 게 있어야 되면 공신력이 있으려면 화자의 전문성, 신뢰성, 사회성, 침착성, 그다음에 또 무엇? 외향성 등등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쪽에 가서 선생님들 뭐가 있냐면, 그럼 이제 발표를 할 때 선생님들 일반적 발표 내용의 구성이라고 선생님 제시가 되어 있죠. 선생님 이것도 초등이 아닙니다. 이것도 중등입니다. 중등. 도입 부분에 봐봐. 청자의 관심을 유도해라 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청자의 관심을 유도해야 된다. 그래서 일화를 소개하거나 인상적인 질문, 배경식 활성화, 공신력 제고, 발표 목적과 의의 등등을 제시할 수 있고, 그다음 전개에서 설명형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무엇? 설득형으로 할 수 있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부분을 좀 자세히 보면 도입부에 봐봐. 배경식 활성화. 설명할 때는, 근데 설득할 때는 선생님들 뭐 해야 되냐면 주위에 관심 끌어서 주의를 끌고 관심을 유도한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 질문을 통해서 관심을 유도한다. 아니면 공감대. 자, 뭘 형성해라? 공감대. 그러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공통된 무엇? 경험을 활용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공감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공신력을 뭐해라? 높여줘라. 라고 있고, 이제. 여기 올해 선생님들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선생님들 이제 뭐 내용 연결 표현 쭉 있고 쭉 넘겨서 또 뭘 하나 보냐면,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합법과 관련된 내용은 초등학교 범위를 넘어선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도 모의고사를 출제할 때 어떻게 출제했냐면, 학년은 6학년이지만 사실 이 예문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문제를 선생님들 응용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올해 문제하고 똑같아요, 선생님들. 발표자와 청중이 공유하고 있는 경험이 있다. 올해 이제 문제 스타일이야. 그럼 발표자와 청중이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활용하면 발표자와 청중에 무엇을 형성할 수 있을까? 공감대라는 걸 형성할 수 있어 없어? 형성할 수 있겠죠. 올해 시험 문제예요. 자, 선생님, 그리고 또 저도 어떤 문제를 또 만들어 봤냐면 담화 표지의 역할 중 가의 비읍과 관련가를 써봐라 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문제를 선생님 제시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라고 선생님 제시했죠.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을 제가 만들었었는데 이 문제하고 똑같은 형식의 선생님들 출제가 이번에 되었습니다. 선생님, 담화 표지, 예고, 정리, 강조 표현 이거 다 모의고사 선생님들의 다 해설로 그대로 선생님들 다 제시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접속 표현 제시했고 기존의 담화 표지 관련 기출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생님들. 기출을 바탕으로 점점 뭐 해야 돼? 살을 붙여가야 되는데 기존의 담화 표지는 읽기 파트에 출제, 읽기에서 나왔다면 이제는 읽기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그렇지 화법에서도 담화 표지가 선생님들 나왔었고 저도 여기 보면 이런 식까지 다 예시 문제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모의고사에 그대로 선생님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강의에 이걸 찾을 수 있는 건 찾아가지고 선생님들 쇼츠로 제시해 놓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선생님들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 그럼 선생님 실제 시험 문제 볼까요? 실제 이번에 임용고사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하기라고 선생님 되어 있죠. 교사 학생이 나눈 대화이다. 이를 바탕으로 발표문을 선생님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발표를 위해 과제를 작성 중인데 질문이 있어서요. 자, 개요 작성하기. 아주 선생님들 중요한 거예요. 뭐 작성하기 중요하다? 지금 글을 쓰든 발표를 하든 먼저 뭘 작성해야 돼? 개요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요 작성. 그래서 개요를 작성하고 친구들에게 무엇 발표해 보자. 생활 속에 발견하고 나누고 싶은 주제를 정해서 개요를 작성하고 발표해 보자. 달콤한 과자의 위험한 유혹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달콤한 과자, 요즘 학생들이 즐겨 먹는 설탕을 듬뿍 바른 간식을 말하는 거지 내 엄청 인기라서
안 먹어본 애들이 없을 정도예요. 자, 안 먹어본 애들이 없다. 그럼 누구나 여기에 대한 뭘 가지고 있다?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말 맞죠? 그러니까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생님들 지금 뭐가 될까요? 이게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전략사라고 했죠. A를 참고해서. 그러니까 청중과 무엇을 형성하게 한가요? 공감대 형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공감대 형성. 왜? 자신의 경험, 청중의 경험이 공통된 걸 띠고 있다. 선생님들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자료의 조건에 해당하는 용어를 한 단어 쓰라고 그랬죠. 우리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초등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려고 해요. 아, 그래서 신문기사의 통계 자료를 활용했군요. 자, 통계 자료. 아주 좋은데. 근데 초등학생이 지나친 당 섭취의 문제가 어떤 자료를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통계 자료를 보면서 뭐가 문제라고 생각했니? 무심코 먹는 과자를 생각하다 보니 많은 당이 들어있고 밥 대신에 과자만 먹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건강에 해로우니 조심하자고 알려주고 싶어요. 그렇구나. 자, 뭐 하기 위해서는? 설득이야. 그러면 설득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당 섭취가 건강에 왜 얼마나 안 좋은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해당 분야의 누구를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의 견해를 찾아보면 어떨까? 이게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의 견해니까 이게 바로 화자의 뭐가 될까요? 공신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신력을 갖춘 자료를 활용하면 발표 내용을 잘 뒷받침할 수 있고 청중이 믿을만하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인터넷 자료를 찾을 거면 전문가의 견해를 충분히 선택하면 좋겠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설득 전략과 관련지어서 그 뒤에서 선생님들 좀 전에 화자의 공신력, 설득 전략, 이 공신력과 관련된 것은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인성적 설득으로서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전문성, 신뢰성, 사회성, 침착성, 외향성 등을 뭐 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뢰성이 아니라 선생님들 공신력이 답이 되겠죠. 그리고 가의 비에 해당되는 다음으로 지금까지. 자, 그럼 선생님 봐봐. 여기서 당 섭취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으로 이건 당 섭취의 문제점을 쭉 나열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 자, 그 다음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에는 달콤하지만 몸에는 해로운 과자의 문제점을 차례대로 나누어 살펴봤더니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들 지금? 그렇지, 요약하고 있는 거 맞죠? 자, 선생님 그래서 답이 공신력이라든가 그 다음 공감대 형성, 나열, 요약 이렇게 선생님들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건 제 사견이지만 선생님들 신뢰성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궁금합니다라는 선생님들 이의가 많이 있었지만 이건 다 강사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저 의견으로는 선생님들 직접 중학교 내용 다 찾아봤을 때 선생님 이것은 화자의 공신력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 활용하기라든가 청중의 경험 고려하기 전략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선생님 보십시오. 이게 문항의 내용은 필요한 경우 일부 활용하여 작성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있는 건 선생님들 문항의 내용 자체만 선생님들 그대로 써버리는 거야. 다 나와 있던 용어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자신의 경험과 청중의 경험에 공통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게 선생님들 같이 가야 돼요. 이게 공감대 형성이라는 쪽으로 답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그리고 방금 무슨 기능? 그렇지. 나열 기능이었지. 왜? 당의 문제점을 지금 쭉 선생님들 나열했잖아, 나열. 그렇지? 나열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건 무엇? 요약 기능이다. 이렇게 써야 돼, 선생님들.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 나열 또는 열거해준다라고 선생님들 답을 써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쓸 때 선생님 이런 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과학에서도 굉장히 이런 류의 선생님 오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의 세 번째 문제를 선생님 보겠습니다.
국어의 세 번째 문제가 선생님들 제안하는 글쓰기와 관련된 게 출제가 선생님 되었는데, 일단 이 부분도 뭘 보냐면, 항상 선생님들 제가 문법의 1번 문제도 기초 문식성을 강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2022 개정교육과정의 용어 해설, 자, 족보의 3번에 선생님들 뭐 했냐면 2022는 효능감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효능감. 효능감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이 성공적으로 듣기나 말하기를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기대나 신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효능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효능감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럼 저도 문제에서 이걸 출제도 했었고 듣기, 말하기, 효능감을 쓰라고 했는데 이제 효능감 중에 선생님들 특히 어떤 게 중요하냐면 쓰기입니다. 쓰기. 왜 그러냐면 우리 쓰기의 장문이론을 봤는데 이런 동기적 요인보다는 인지적 요인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동기적 요인을 선생님들 무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가 왜 글을 못 쓰는가를 봤더니 실패한 경험이 많고 글 쓰기를 싫어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쓰기의 정의적 요인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쓰기 정의적 요인 중에 중요한 게 쓰기의 무엇? 효능감. 쓰기 효능감은 쓰기 수행력과 관련된 필자의 자기 판단이며 쓰기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긍정적 기대를 의미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쓰기 효능감이라는 게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이번에 출제가 되었었고 여기 보면 선생님들 효능감 봐. 효능감. 성공 경험, 대리 경험, 설득, 격려, 칭찬 이러한 것들이 쓰기에 효능감에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성공적인 경험을 많이 하지만 효능감이 뭐 할까? 높아간다 선생님들 그 말이야. 그럼 이제 효능감이 나왔으면 선생님들 다음 편에 나온다면 선생님들 쓰기에 뭐 또 물어볼 수 있을까? 반대인 불안이야. 불안. 뭘 물어볼 수 있다? 쓰기의 불안. 쓰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 글은 한 번에 완벽하게 써야 된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쓰기 불안의 원인이다. 아주 선생님 중요한. 그래서 선생님들 한 번에 완벽하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해라? 내리 써라 그랬잖아. 내리 써라. 얼른 써라. 내리 쓴다. 자신감. 이게 선생님들 부족하더라. 그래서 대리 경험을 많이 시켜라. 오늘 그럼 쓰기와 관련지어 뭐냐면 제안하는 글쓰기가 나와 있습니까? 이게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제안하는 글을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주변에 해결될 문제. 자, 우리 왜 주변에 해결될 문제가 되냐면 이게 바로 쓰기가 뭘까요? 실제성이에요. 실제 누구와 관련된 학생들과 관련된 문제를 제시하자면 애들이 뭐가 있을까?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게 뭘 말한다? 실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와 관련된 걸 제시해라. 문제 상황, 생각 정리. 그리고 이제 내용. 글에 짜임 있잖아요, 선생님들. 화장실 칸마다 줄을 서서 화장실이 복잡하고 어느 칸 앞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서 불편하더라. 한 줄 서기를 합시다.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생님 되어 있죠. 그럼 니은, 디귿, 니글에 뭘 쓰라고 그랬습니까? 글에 짜임을 쓰라고 했잖아요, 선생님들.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쓰기, 제안하는 글쓰기니까 제안하는 무엇? 상황. 그 다음에 무엇? 자신의 의견. 그 다음에 무엇? 이유가 들어야 돼. 이유. 그래서 상황. 그 다음에 무엇? 의견. 그 다음에 무엇? 이유가 들어야 돼. 이유. 자, 쓴 글을 친구들과 같이. 그럼 친구가 뭐가 될까? 독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이게 훨씬 애들에게 뭐 할까요? 실제성을 가미해 줄 수 있겠죠. 여기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습 목표와 내용을 보니 설득이라는 쓰기에 무엇? 목적이 제안이라는 글이라는 유형으로 무엇? 구체화되고 있더라 쓴 그 말이야. 여기도 봐봤습니다. 여기 이번에 시험 똑같아. 다루고 있는 내용. 독자도 실제 독자에서 실제적인 무엇? 맥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맥락, 내용도 독자도 다 학생과 직접 무엇? 관련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를 쌤 보시면 올해 문제 보십시오. 올해의 문제를 보면 가에 밑줄 친 기억을 근거로 대상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그를 생각한 이유가 드러나 글을 쓸 수 있다. 자, A와 비교하여 나의 문제점을 쓰고 지금 대상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그를 생각한 이유를 드러나게 글을 써라 라고 쓰면 되어 있죠. 그
그럼 이제 봅시다. 지금 공공초등 4학년 학생들이 남수산의 물 부족 문제에 대한 그릴류 해결 방안을 찾다가 기급음 모금 운동을 실시하게 해달라는 제안서를 제출해 학교 개설에 전달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모금 운동을 통해서 마련한 돈으로 남수산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도울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어요 라고 선생님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봐봐. A와 B, 나의 문제점. 나 봐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요즘 비가 내립니다. 어제처럼 소나기가 갑자기 내리는 날에는 우산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 비를 맞으며 집에 갈 수 없는 관객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비 오는 날에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선생님 되어 있죠. 선생님 그럼 방금 상황,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상황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견, 제안이야 제안. 그 다음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 여기서는 지금 누구의 의견이 없어요. 이 학생 자신의 뭐가 없습니까? 의견이 없단 말이야. 자, 그리고 니은을 리을로 수정한 이유. 니은을 리을. 우리 학교에서 개선할 점을 찾아서 교장 선생님께 제안하는 편지를 써서 전달하기라고 있어요, 없어요? 자, 이것도 봐보세요. 쓰기 과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제성 측면에서 몇 가지라고 그랬죠? 2가지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자는 주제로 제안하는 글을 쓰자고 그랬는데 누구한테 쓸 거예요? 누구한테? 독자도 없죠. 그리고 애들과 직접 관련된 내용도 아닌데 여기는 봐봐 지금 우리 학교에서 개선해야 될 점 찾아서 누구에게? 교장 선생님께. 자, 분명히 2가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다루는 내용과 독자도 실제 독자, 그러니까 내용과 독자, 실제 독자, 이게 선생님들 2가지가 가치가 있어야 돼. 2개 가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봐봐. 실제 삶과 관련된 내용이며 자신이 쓴 글이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상 독자인 교장님께 편지를 쓴다는 점과 쓰기, 과제의 목적이 개선할 점이라는 것에서 실제성. 그러니까 이 선생님 답이 훨씬 뭐할까? 더 정확하죠.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내용적인 측면, 그 다음에 무엇? 독자라는 측면으로 나눠 답을 써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내용적인 측면만 쓰면 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출제자는 반드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2가지를 명시해주고 답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 2가지 형식에 뭐해? 맞춰서 답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1번 문제는 자신의 의견인 해결 방안이 나타나지 않았다. 얘도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 정의적 요인 중에 디귿에 해당되는 용어, 디귿. 자신의 쓰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나 믿음. 이게 뭐야? 쓰기에 효능감을 지금 말하고 있죠. 이건 그대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정의적 요인의 평가상의 유의점.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 교육과정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답은 여러 가지로 제시할 수 있지만 이게 선생님들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누적적으로 평가하여 지속적 피드백을 제공하여 쓰기 태도를 무엇? 함양해라 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단 여기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상이 없는 쓰기 활동에는 소극적이더라. 인식과 이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더라. 그 다음에 뭐였습니다? 불안이 높은 것인지 불분명하더라. 관심이 없는 것인지 불안이 높은 것인지.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게 이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더라. 자, 이런 걸 봤을 때 한 번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뭐 해야 돼? 꾸준히 관찰해, 꾸준히. 그럼 교육과정에서 선생님들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적적으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여 쓰기 태도 함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이죠. 동기 여부를 고려해 평가한다. 관찰법을 통해서는 자세한 정직을 알 수 없으면 면담을 추가하자고 한다. 선생님 이것도 잘못되죠. 관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누적적으로 꾸준히. 그래서 여기서는 답을 쓸 때 지속적인 피드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있으면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한 측면들이야. 학습으로서의 가 아닌 실제 삶과 연계된 쓰기가 유사답안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 부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유사답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2가지를 정확히 제시해야 돼. 다루는 내용과 그 다음에 무엇? 예상, 독자를 정확히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국어 세 문제를 지금 선생님들 이제 우리가 자세히는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쭉 어떤 게 출제되었다는 걸 선생님들 간단히 이렇게 보더라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기출은 이 문제는 한 번 봐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봐야 돼. 꾸준히 지문을 통해서 더더욱 우리가 자세히 하나하나씩 선생님들 우리가 봐줘야 돼. 무엇이 기억으로, 무엇이 디귿으로 발음나는가? 그런 이제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선생님들 더 분석할 겁니다. 국어 마치겠습니다.